자, 133페이지의 비율 분석법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율 분석법에 매년 출제가 되는 용어가 대부 비율입니다. 자, 대부 비율은 우선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계산 문제를 출제할 때 보면요, 꼭 괄호 안에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용어를 꼭 출제합니다. 자, 대부 비율은 담보 인정 비율로 제일 많이 출제한다는 거. 그리고 작년 시험에는 또 대부 비율은 다른 용어로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부채 비율, 융자 비율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할 때는 꼭 괄호 안에 뭐를 적어주죠? LTV를 꼭 괄호 안에 넣어줘요. 용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자,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 자, 작년 시험에는요, 대출금이 여러분 귀에 많이 있는데 융자액으로 출제하니까 이건 또 융자액이나 융자받은 금액이잖아요. 융자액은 융자받은 금액은 대출금과 같지 뭐. 그래서 작년에 융자액으로 출제를 또 말을 바꿔서 했어요.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여기는 부동산 가격을 중심. 자, 이 부동산 가격을 중심. 부동산 가격은 시장 가격 또는 뭐 여러분 자산 가치라고도 하는데,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을 얼마 해줄 것이냐, 대출 규모를 결정해 줍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이 10억 원을 뭐죠? 기준 중심으로 해요. 이 10억 원을 중심으로 40%면 얼마? 10억 원의 40%는 얼마까지? 4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그럼 만약 60%면 10억 원 중에 60%는 얼마?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 얼마 해줄 거냐, 대출 규모를 결정해주는 기준입니다. 그럼 소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높다는 건 뭐죠?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대부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면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어떻게 돼요? 4억 원에서 얼마? 6억 원으로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자, 그러면 더 많아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뭐가 높아져요? 원리금, 원금, 이자,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은 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을 수 있는데, 제때 못 갚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 회수하기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다? 곤란하다. 그 지문, 시험에 우선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10억에서 대출을 얼마 해줬어요? 7억 원 해주니까 몇 프로죠? 70%를 적용해서 7억 융자해줬는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자, 그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그래서 6억 원으로 하락을 했다. 6억 원으로 하락을 하면 얼마? 얼마? 100% 넘죠. 6분의 7이니까. 그래서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우리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 우선은 이 관련해서 대부 비율도 많이 나오지만요. 우리 작년 시험에 출제된 게 또 뭐를 출제했죠? 부채 비율을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부채 비율. 여러분 용어가 같은 용어 아닙니다. 다른 용어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 중에서 남이도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자기 자본을 우린 줄여서 지분, 타인 자본을 줄여서 부채인데 작년 시험에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인데 이걸 작년에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로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분모 분자를 뭐 했죠? 바꿔서 출제했다. 작년 시험에. 자, 그러면은 이 지분, 자기 자본, 지분은 우리는 자본금에 대한 총계고 위에 타인 자본은 부채에 대한 총계를 의미하죠. 자, 이 기업의 대차 대조표상에 있어서 우리는 이 자산은 부채와 뭐를 더해준 거? 자본을 더해준 건데 이 부채의 총계가 분자, 자본의 총계가 뭐죠? 분모로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본은 자본금이죠. 자, 우선 부채 비율을 말하는데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출금. 자, 부동산 가격이 지금 10억이다. 10억 원인데 대출을 2억 받으면 얼마? 자, 대출을 2억 받으면 LTV는 얼마가 나와요? 10억에 2억이니까. 자, 여러분 10억에 대출금이 얼마 받았어요? 2억을 받으면 얼마죠? 대부 비율은 20%. 그러면 타인 자본을 2억이면 10억에서 2억을 뺀 내가 투자한 금액은 8억. 4분의 1이니까 25%. 그럼 20%와 25%를 더해주면은 45%인데 100%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지분 비율과 부채 비율에 있어서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1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자, 이때 지분 비율과 뭐를 더해줘야? 대부 비율을 더해줘야 1이 된다. 27에는 요걸 이용한 문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준 건 1,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줘야 1, 100%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잘 해두시고 만약 이게 5억이면 얼마? 5억이면 자, 5억이면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대출금이 5억이면 몇 프로죠? 50%. 그러면 10억에 5억을 융자 받으면 나머지 5억은 내가 투자했어요. 5분의 5니까 얼마? 1. 1은 100%. 작년에 출제 요구했거든요.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100%이다? 맞는 질문이죠? 작년에 출제된 질문. 작년에 요거 출제지 뭐. 그럼 8억이면 얼마? 8억이면 자, 10억에 8억이면 대부 비율은 80%. 그럼 이게 8억이면 자기 자본 내 돈 얼마? 2억. 그럼 8을 2로 나눠주면 400% 사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대출금은 2억에서 8억, 6억 증가를 했는데 6억 증가했는데 대부 비율은 몇 프로? 20%에서 80%로 60% 증가했지만은 부채 비율은 얼마? 25%에서 400%로 몇 프로? 375% 증가했어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거.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뭐야? 급격히 증가한다. 요즘 뉴스에서요, 정부가 기업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가 되려면은 타인 자본 2억이면 내가 투자한 금액 얼마? 1억. 그래 200%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부채 비율은 우리 실생활에 뉴스 신문에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시고 우선 용어 중요한 용어 2개를 배우셨어요. 또 하나 세 번째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작년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 출제했고 재작년 2년 전 3년 전에는 이걸로 출제했어. 뭘로? 차주. 차주는 차입자. 대주는 대출자인 금융기관. 차주. 차입자의 뭐죠? 상환 능력으로 출제. 여러분 꼭 관로 안에 이런 게 나오죠. 또는 소득 대비. 과거는 또 이걸로도 많이 나왔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요걸 시험에 나올 땐 꼭 관로 안에 뭐를 적어줍니다. 이것도 DTI를 꼭 시험에 나오면 관로 안에 적어줘요. DTI. 또 용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자, 그럼 DTI는 어떻게 돼요? DTI는 요걸 뭐를 기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 뭐를 중심? 이건 차입자의 소득.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뭐를 결정? 대출 얼마니까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요, 우리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은 LTV와 DTI를 이용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두 수식을 이용한 문제를 냈잖아요. 뭐일 경우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대출받을 때 우리는 이 2가지 대출 승인 기준, 이 2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걸 구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해요. 대출 금융기관은 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한 얼마냐, 그걸 묻는 문제. 이걸 잘 구할 줄 알아야 돼.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기는 뭐죠?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주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았을 때 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해요. 근데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DSR이라는 게 있어요. 총체적인 상환. 시험 문제는요, 어떤 용어로 나올지 모르죠. 관로 안에 DSR 나오면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 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자,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이것은 여러분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은 상환액인데, 문제는 위에는 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그 주택담보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금융기관으로 받은 모든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자동차 할부로 샀다, 그것도 포함하고, 또 신용대출 받았다, 그것도 포함하고, 다 포함합니다. 예? 모든 대출, 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뭐 리스 이용했다, 뭐 당연히 그것도 원금이자 갚아나가는 거예요. 같은 금융기관한테 돈 빌린 모든 원금이자 다 들어갑니다. 그럼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직장인들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있죠. 그것도 여기 들어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아까 신용대출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금융기관 돈 빌린 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요거 적용하자. 이제 앞으로 요거 적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DSR 하반기부터
지금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요거 적용하겠다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요, 주택 대출 받기가 어려워져요. 직장인들이. 예? 저축한 금액도 없고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대출 받기 어려워져요. 왜? 전세금 전세 대출 아닌가요? 전세 대출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인들은 서울특별시에 주택 못 산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분양. 왜? 청약 가점도 안 돼요. 예? 요즘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야 한데 안 돼요. 신혼부부 경쟁률이 몇천 대 일, 그거 가면 좋겠지만요. 앞으로 보세요. 몇만 대 일 가버립니다. 예? 특별공급은. 그러니까 진짜 주택 받기가 어려워요. 젊은 계층은 또 젊은 계층대로, 또 청약 가점은 청약 가점대로. 그래서 앞으로 서울특별시에 주택 분양 받으려면요, 돈이 현금 10억 있어야 돼요. 10억 없으면 못 받아요. 예? 어제 확인을 했더니요, 예? 이게 평촌 어바인인가? 어바인도 딱 보는데 25평도요, 이제 보니까 벌써 피가 7억 7,500만 붙었대요. 예? 평촌 어바인 최근 분양한 거. 예? 그래서 어제 확인을 했는데 벌써 물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전매이자에 좀 있으면 할 거니까 어느 정도 물어봤더니 피가 7,500. 이제 연말 가면 얼마? 한 1억 5천. 이런 식으로. 시간 갈수록 더 붙지. 완공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분양가에 비교하면요, 받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소득 기준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별도로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올해 계산 문제 나옵니다. 자, 올해 시험에 계산 문제 출제합니다. 뭐, 요거. 하여튼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자, 우선 올해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있어요. 올해 또 나와요. 매년 출제되는 거. 여러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대출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비율이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출제를 매년 하지. 뭐죠? 영업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순영업소득이 대출금에 대한, 뭐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이제 작년에 요거 다 냈네요. 하여튼 요거 1보다 크냐 1보다 작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내죠. 24회도 나오고 26회도 나오고 또 28회도 나오고. 예? 하여튼 요거 자주 냅니다.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액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요.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안심하고 해줄 수 있다. 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뭐다? 충분하다.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대출을 해준다.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지 않는다. 자, 그럼 1에 가까이 갈수록 1에 가까울수록 자, 1에 가까울수록 뭐죠?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차입자가 높아짐에 따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차입자와 대출자 둘 다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이 뭐보다? 1보다 클 것을 금융기관은 이론적으로 요구한다. 부채 감당 비율이라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 부채 감당 비율이니까 이거 높으면 안 좋은 걸로 생각해. 멀수록 낮은 게 안 좋은 거고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 자, 부채 서비스액은 또 뭐죠? 여러분 항상 여기 뭐죠?
이 원리금 상환에 부채 서비스액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뭐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죠. 이것을 여기에도 대입시키고 요 숫자에도 대입시켜서 계산을 해야죠. 대출금 구할 때 요거. 자, 그래서 또 LTV와 부채 감당률 요 두 가지 또 이용합니다. 요것을 이용한 대출 승인 기준을 또 뭐죠? 대출 승인 기준을 또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자, 요것은 뭐에 적용한다? 이것은 부채 감당률을 들어가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적용한다. LTV 부채 감당률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 4가지 용어 진짜 중요합니다. 올해 잘 공부해 두시고, 자, 거기 또 이자 감당률 한번 봅니다. 134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요거는 부채 감당률이고, 그럼 이자 감당률 하면 뭐가 들어와야 돼? 순영업소는 그건 가만히 있고, 뭐 부채일 때는 여기 부채 서비스이고, 그럼 이자일 때는 뭐죠? 이자 감당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냐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가 와야지. 분모는 이자 지급액, 이자 비용이 분모야.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이자 지급액,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도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경영학에서는 이자 보상 비율. 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손익분기 현금수지 비율, 손익분기현금수지 비율 또는 손익분기율이라고 하는데, 자, 유효 총소득. 자, 유효 총소득이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경비와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 두 개 더해준 금액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 값이 크면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이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면 그만큼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영업. 여러분, 기업의 재무관리 상태를 나타내죠. 자, 조소득에 대해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하여튼 이 비율은 뭐 할수록 낮을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2년 전에 출제를 또 계산 문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소득 비율은 가능 총소득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득 비율이고, 공실률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실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용어 중에 요 왼쪽 4개가 진짜 중요하다. 요 4개는 꼭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 자,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이죠. 자, financing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입니다.
그럼 부동산 금융이니까 부동산과 금융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서 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지분 금융과 뭘로 나누죠? 부채 금융으로 이렇게 나누죠. 지분 금융, 부채 금융으로 나누는데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기업이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합니다. 자, 작년에 또 지분금융 방식이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작년에 출제된 건 요 두 가지가 출제했었죠.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작년에 출제된 용어가 요거죠. 요 두 개를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조인트 벤처 작년에 출제가 된데, 자, 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조인트 벤처. 이 두 가지. 지분금융 방식. 또 26회 때 출제된 게 바로 개발 사업에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것은 우리가 26회 출제된 지문. 자,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우리가 집합투자기구, 일명 부동산 펀드. 부동산 이 집합 투자기구를 부동산 펀드. 여러분 펀드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간접 펀드 여러분 많이 있죠? 우리 금융기관에 여러분 증권회사 많이 가입을 했었을 거예요. 자,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그럼 부채 금융 방식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저당 금융. 금융기관에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뭐를?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저당금융. 또 토지 소유자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또 대출을 받는 신탁 우리 금융인데 담보 신탁에 의한 자금의 융통을 말하죠.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상환받는 사채인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부채금융.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뭐를 발행하죠?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또 발행하죠. PF. 이런 것은 부채 금융 방식입니다. 자, 또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탈리아어죠. 1층, 2층 오페라 극장의 중간에 라운지를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이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무슨 성격? 또 중간 성격을 가진 게 바로 우리는 메자닌 금융. 자, 여러분이 기업이 사채를 발행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조건 하에서 지분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여러분 뉴스나 많이 들었던 전환 사채. 또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어요.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신주, 인수, 건부, 사채. 자, 다른 모든 대출에 비해서 상환 조건의 뒤에 놓이는 대출을 뭐라고 하죠? 후순위 대출. 또 배당에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 보통주에서 빠른 주식을 우선주라고 하죠. 우선주. 자, 이런 메자닌 금융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르는 금융입니다. 자, 주택 금융을 보시면은, 자, 주택 금융은 주택 수요자,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때는 뭐라고 하죠?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 준다. 주택 소비 금융. 주택 소비 금융을 우리는 수요자 금융.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요자 금융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저당 대부 또는 저당 대출을 의미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뭐죠?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주택 소비 금융. 자, 그리고 주택 또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어요.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은 우리는 주택에 대한 무슨 금융이라고 하죠? 개발 금융. 주택에 대한 개발 금융이라고 하고, 이것은 공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공급자 금융이죠.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이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건축 대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건축 대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택 금융이 가지는 기능, 그럼 부동산 금융의 거의 대부분은 주택 금융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주택 금융이 차지하는 기능을 보면은 거기에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주택 구매력이 향상돼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주택에 있어서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생산 공급을 이전보다 더 많이 확대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주택이란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도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여러분 가입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저축을 유도하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의 기능도 있고, 또 전세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 구입을 이전보다 쉽게 해 줌으로써 자가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급률 있죠? 100%, 우리 전국 다 합쳐서 100% 넘었어요. 100% 넘었는데 전국. 그런데 문제는 그 전국 100% 넘었지만은 전월세,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월세 살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약 48%가 돼요. 여기,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공급을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48% 있는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 이게 문제야. 퀘셔나. 이걸 융자를 해주는데 문제는 소득 기준에 해주면 그 사람 융자를 못 받아. 규제를 강화해서 하면 융자를 못 받아요. 누가 그거 살 수 있는 거야, 공급을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지. 소득도 되고 고소득층 현금 보유 능력이 있는, 은행에 예금 기본 10억 예금 가지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서울 수도권 비싼 곳에는 결국은 뭐다, 이게 융자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주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누구? 중상층을 살 수 있게 못 만들어줘요, 지금. 그래서 요즘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런 것도 우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152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대출,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인데, 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금리가 또 많이 나와요. 항상 금융이 들어가면요,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중요하고, 또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갚느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체증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갚아 나가냐. 출자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선 뭐가 나오죠? 고정금리 주택 저당 대출. 여러분 너무 길어서 줄입니다. 고정금리 주택 저당 대출 줄여서 고정금리 대출로 갑니다. 그럼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그럼 뭐죠? 금리가 말 그대로 고정됐어요. 그러니까 대출 실행 시점에 금융기관과 수요자 사이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고 만기까지 약정된 금리가 그대로 뭐가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정금리 대출 대표적으로 뭐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로는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예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몇 프로?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에서 9%니까 너무 적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 금융기관은 손해보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고정금리 대출을 보게 되면은 조건이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뭐 한다? 상승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즉 이것을 저당 이자율, 약정 이자율, 계약상의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 대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이 낮게 되면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에서는 낮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뭐를? 이익을 얻겠고, 대출자는 누구? 금융기관입니다.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뭐를 입어요? 손해를 입죠. 왜냐?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안게가 돼요. 이 위험은. 그래서 대출자는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대출을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 계속 시장 이자율이 오르니까 상승해서 예대 마진이 줄어들면서, 고정금리니까 예대 마진이 줄어들면서 손해를 계속 보게 되면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금융기관의 뭐는? 수익성은 뭐가 돼? 악화가 되지. 자, 여러분 작년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최대락했거든요. 뭐냐? 예금 금리와 대출금 차가 컸어요. 그래서 이자 수입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은행 역사상 최대 수익을 얻었대요. 예? 그런 만큼 어떻게 돼? 작년에 대출 금리를 너무 높게 받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뭐를?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가상금리를 높여서 높게 받았다. 가상금리 내려라. 이번에 경고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안 하면 은행 이제 조사 들어간다는 얘기죠. 담합이다 해서 가상금리를 너무 높다, 낮춰라. 옛날 2% 정도 했는데 지금 3% 기본 가니까 1% 차이 이자가 얼마인데요? 액수가 많으면. 그래서 좀 낮춰라 얘기해요. 자, 시험 문제는 요 밑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26회 7의 정답입니다. 뭘로 출제했어요? 시험 문제는 요걸로 출제했잖아요. 요 부동호반 낮다. 시험에는 다 높은 걸로 출제했습니다. 낮게 되면은 누구는? 차입자는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높은 이자로 이자를 받으니까 이익을 얻죠.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차입자가 안게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를 취해 줄 수 있어요?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액션을 취해줄 수 있죠. 그럼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기존의 대출 금리와 신규 대출 금리 비교를 하고 이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 또 신규 대출에 따른 수수료, 금액 고려해서 만기까지 주판화를 좀 튕겨야 돼. 튕겨봤더니 돈 갚는 게 좋다. 그러면 돈 갚아야지. 예? 조기 상환을 해야 돼.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다른 말로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변제를 하는데, 조기 상환할 때는 낮은 금리로 다시 뭐를 받아요? 융자를 받아요. 이걸 다시 받는 것, 파이낸싱은 아까 우리 뭐라고 번역했냐면 금융으로 번역했고, 리는 다시 융자를 받는다. 재금융. 이것을 금융기관에서는 뭘로 사용하죠? 요즘 금융기관 여러분 많이 듣는 용어 중에 대환, 대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대환. 높은 금리를 뭘로? 싼 금리 다시 융자 받으세요. 기존 거 갚고 싼 금리 바로 뉴스 많이 나오죠. 문자 많이 날아올 텐데요. 예? 그냥 대환 대출이라고 해요. 대환 대출. 요걸 통해서 뭐죠? 조기 상환을 해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면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금융기관이 안게가 돼요. 예? 그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가 상실되면서 위험은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조기 상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조기 상환을 할 때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수수료로 벌칙으로서 부과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출금 조기 상환할 때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고정금리 대출에서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자, 예상 인플레이션은 지금 2%를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이. 근데 실제는요, 4%가 발생했다. 그럼 뭐 예상하지 못한 게 몇 프로? 2%는 예상 못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여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명목상의 대출 금리는 고정됐어요. 제가 명목상의 대출 금리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실질, 이자율, 금리가 하락을 해. 명목상의 금리는 변화가 없지만 실질,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인 차입자와 채권자인 대출자 사이에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데, 채무자인 차입자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을 얻겠지만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채권자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게 된다. 자, 이 관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금리 대출 한번 갑니다. 자,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대출을 변동금리 대출이고,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 약 1,300조 가까운 금액이 차지해요. 야,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래서 대출금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변동금리 대출에서 대출금리는 뭐에? 기준금리에 뭐를 대줬죠?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하는데, 이 가산금리는 우리는 조주영 교수는 이것을 마진이라고 해요. 가산금리를 마진 또는 위험 가중금리라고 하는데, 위험을 가중한 금리로서 차입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 실적, 거래 실적,
또는 뭐 은행, 자동, 이체 실적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차입자에 뭐와 관련이 있죠? 신용도와 관련이 있다. 차입자의 신용도.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련돼, 신용도와 관련돼. 가상금리는 대출 중간에는 어떻게 돼요?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하지, 대출 중간에는 어떻게 돼요? 변동하지 않는다. 그럼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 것은 뭐가 변동하는 거? 기준금리가 변동하죠. 이 기준금리가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금리다. 지표가 되는 금리를 말하는데 2012년 중반까지는 이거 하나만 있었어요.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데 금리인데 CD를 요걸 뭐지? 91일 거, 91일, 3개월짜리 요걸 기준합니다.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이니까 1년에 몇 번? 4번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할 때는 은행 채권 발행, CD 발행, 여러분 정기예금 금리 요걸 가지고 조달하는데 그걸 가중평균해서 구합니다.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한 것을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코픽스라고 해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자율 조정기는 몇 개월? 6개월, 1년인데 여러분 은행에 보면 6개월이 고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은행에 보면은 이때 지금 뭐가 높죠? 2012년 말에 도입이 됐거든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CD는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코픽스가 도입이 된 겁니다. 자, CD 금리가 상승하고 코픽스가 오르면 기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금리도 뭔다?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고 만약에 코픽스가 하락을 하고 CD가 하락하면 기준 금리가 하락해서 뭐도? 대출 금리로 하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미국 뉴욕에서 미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 차가 기준금리 차가 0.5%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7월 달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릴 건가 내릴 건가 이거 변동 없을 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변 계속 동결시키면 문제가 있죠. 0.5% 차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요. 뭘 한다? 주식을 팔고 달러화 시켜서 이걸 미국에 자금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에 또 문제가 있죠. 돈 빠져나가니까 외환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가 보기에는 7월 달에 인상이 돼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요 대출금리가 올라요. 최소 몇 프로? 0.25% 올라요. 대출금리가.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이 원래 하반기에 2번 더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계속 동결하면 1% 차면 큰 겁니다. 금리 1% 차.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 놓고 싸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특히 융자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좀 타격이 크지 않겠냐. 이자 비용으로서.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관계없죠. 금리가 올라도 계속 고정금리니까.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때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고정금리가 좋고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뭐가 좋아요? 변동금리가 좋죠.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국면인데 오른 세계 전체가 호황이잖아요. 그럼 세계 전체 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민을 해야 돼. 고정금리로 받을 거냐, 변동금리 받을 거냐. 우리나라 금리가 가장 높을 때가 최근에 2003년도인가? 2004년, 4년 넘어올 때 8%가 있었어요. 왜요? 저희도 95년 대출할 때 13%였는데 저를 옛날에 13%예요. 여러분 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높을 때가
이제 8% 정도 됐다가 3% 내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는 추세. 우리는 금리 변동이 너무 커요. 왜냐? 약소국이니까 금융. 우리 강대국 아닙니다. 금융 약소국이에요. 예? 외국 기침하면 우리 독감 걸려요. 예? 그래서 금융 우리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된 용어. 이자율 조정 주기. 지금 여기 줬죠? 이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네, 짧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누구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대출자인 누구 사이에? 금융기관 사이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뭐를 통해서? 금융기관은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뭐를?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으니까 대출금리 인상을 하죠.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문 많이 내고요. 누구에게서 전가? 대출자인 금융기관에서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전가된다. 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 자, 대출 실행 시점의 초기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뭐가 크다? 고정 금리 대출과 뭐를 비교? 변동 금리 대출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크다? 고정 금리가 크다.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 대출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주택 저당 대출보다 대출 시점의 초기 이자율이 뭐한 이유? 낮은 이유가 뭘까? 낮은 이유. 낮은 이유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지금 뭐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 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냈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152페이지에 중간까지 우선 설명을 했는데 항상 시험 문제는 요거 최근에 이게 2번 정답 26회 7회 정답은 여기서 물었어요. 부동응약 뭐 할 때? 낮을 때 요 2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변동금리 또 개념 25회 시험에 또 출제했는데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개념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또 매년 출제되는 대출 상환 방식 계산 문제가 최근 3년 사이에 2번 나왔는데 계산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되고 개념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